남편이 믿었던 사람은 아내였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아닌 점괘를 믿고 있었다.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젊고 잘생긴 남성과 함께 낡은 골목 끝 향냄새가 짙은 작은 점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위로를 찾았다. 방향을 제시받았고 때론 기운을 채워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돈으로 다른 남자의 인생을 세워주는 일까지 하게 됐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믿음이 어긋날 때 사랑은 아무리 커도 의미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심리 조작과 신앙처럼 받아들여진 맹신의 끝이 어떤 파괴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름 2번 바꾼 아내와 그 사실조차 몰랐던 남편, 그리고 그들을 조종한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날 한 남자가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알고 보니 모든 의뢰는 똑같은 문장에서 시작된다. 혹시 불륜 전문이신가요? 그날도 그랬다. 서울 성북구 한낮인데도 어둑한 내 사무실. 싸늘한 커피향과 오래된 문짝의 삐걱거림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섰다. 단정하게 다린 셔츠, 습관처럼 꽉 쨘 벨트, 약간 굳은 턱 근육. 대기업 영업직일 줄 알았지만 자기소개는 전혀 달랐다. 정우혁입니다. 조그마한 자동화 설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이는 42입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주위를 몇 번 둘러본 뒤 허공에 시선을 두고 나지막이 물었다. 탐정님, 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나는 자리 건너편 소파에 앉으며 손짓으로 말없이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지난 2년의 혼인을 요약하듯 이야기했다. 그의 아내 한다은 씨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다 했다. 그는 당시 한창 고소득 사업가로 분류되어 있었고 결혼정보회사 실로사에서 재력 A등급으로 분류되며 소개받은 여성이 바로 그녀였다. 한다은 당시 35세. 직업은 프리랜서 뷰티 코치. 명확한 직장은 없지만 외모와 매너, 말투 하나까지 이상적인 아내로 포장되어 있었다. 첫 만남은 명동의 한 조용한 다과점에서 이뤄졌고 그녀는 푸른 계열 셔츠에 회색 니트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도 내가 살아온 시간의 일부가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3번의 만남, 2번의 전화, 그리고 일주일 간격의 문자 교류.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결정했다. 겨우 3개월 만에. 누군가는 그걸 운명이라 했고 그는 그것을 마지막 기회라 여겼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정우혁은 지금 이 자리에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팬데믹 이후 주요 납품처가 폐업했고 납품대금 체납이 이어졌으며 결국 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수입은 반토막이 났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전혀 생활 수준을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옷, 더 고급 화장품, 더 자주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려준 뷰티 살롱 루체는 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약도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명 이력이 담긴 주민등록 초본이 있었다. 내 눈이 멈춘 건 초본의 한 줄이었다. 이승연, 이소윤, 한다은. 나는 손가락으로 해당 항목을 짚으며 물었다. 결혼 전에 2번 개명한 건 알고 계셨나요? 정우혁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이름을 한다은이라고만 말했죠. 저도 당연히 그대로 믿었고요. 하지만 지난달 대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은행 직원이 과거 이름으로 등록된 기록을 보고 의아해하더군요. 그제서야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개명은 한국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만 2번. 그건 심상치 않다. 보통은 가정 문제, 도피 혹은 과거를 숨길 목적. 게다가 개명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의심은 필연이다. 혹시 아내분께 여쭤보셨나요? 왜 이름을 2번이나 바꿨는지. 정우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치 죄를 고백하듯 말했다.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일을 구하려고, 2번째는 더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 바꿨다고. 성공한 사람은 이름에도 기운이 있어야 한다고 점집에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무심코 시계를 흘끗 봤다. 점집, 결혼정보회사, 폐점된 가게, 외출 잦은 아내, 바뀐 이름, 그리고 점집. 여러 퍼즐 조각이 어설프게 남아 연결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의심이 드시는 겁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우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이 밥을 차려주고 괜찮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들이 이상하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그녀가 진짜 그녀가 맞는지조차 헷갈립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며 덧붙였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 나를 모르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가짜였다는 느낌. 나는 한참을 정우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미 많은 혼인 관련 의뢰를 맡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고 증오보다는 의심이 더 깊었다. 그건 내가 예전에 봤던 어떤 남자의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한 번은 뭐 사주 때문에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이라면 설명이 필요하긴 하네요. 정우혁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제가 결혼을 너무 급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뭔가에 매달리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알아봐 드리죠. 이후 조사는 혼인 후 조사, 일명 혼후 탐문이라 불리는 영역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건 모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혁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 괜한 의심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지 알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동자는 더는 피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의뢰가 시작되었다. 과연 의뢰인의 감처럼 그의 아내는 뭔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 아내분 미용실까지 차려주는 거야.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게까지 열어줬는데 도대체 왜 숨기고 도망치듯 외출하는 걸까? 경험상 이런 말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나는 팀원들을 불러 성북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루체 뷰티 살롱의 잠복을 지시했다. 간판은 고급스럽고 실내는 환한 조명의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출입 기록은 이상하게도 일정치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한다은은 간헐적으로 가게를 열었고 대부분은 혼자서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장면뿐이었다. 고객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셀프 스타일링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았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나타났다. 긴 코트를 벗어젖히며 보여준 블랙 시스루 블라우스, 단정한 정장 바지 위로 살짝 드러난 하이힐. 그 모습은 고객을 맞이하는 미용사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타 강북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내렸다. 우리는 차량 두 대로 나눠 그녀를 추적했고 그날 밤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첫 번째 남자와의 만남은 7시 정각. 정장 차림의 남성과 조용히 웃으며 메뉴를 살폈고 식사가 끝난 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녀가 귀가하리라 생각했지만 20분 후 또 다른 남성이 들어섰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명. 총 3명의 남자가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 나타났고 그녀는 태연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고 때론 손등을 슬쩍 건드리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쌓은 감정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외도와는 다른 무언가다. 감정이 없다. 마치 업무를 수행하듯 그녀는 모든 대화에 익숙했고 각기 다른 스타일의 남자들에게 정확히 맞춰 반응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그녀를 정밀 추적했다. 미용실을 나서는 시각, 이동 경로, 옷차림, 동선까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그리고 평일에는 쇼핑이 잦았고 대부분은 명품 브랜드에서였다. 특이한 점은 언제나 같은 여성이 함께 있다는 점이었다. 단발머리에 키가 큰 무표정한 여성.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늘 카드를 꺼냈고 명품 쇼핑의 결제자는 항상 그녀였다. 매니저 같습니다. 조수 하나가 분석을 내놓았다. 같이 다니는 동선이 거의 일치하고 결정은 항상 상대 여성이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카드 명의가 결혼정보회사 대표와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결혼정보회사 매니저.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같은 날 루체 뷰티 살롱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같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엔 4번째 남자가 나타났다. 이쯤이면 맞선입니다. 나는 단언했다. 불륜이라기보단 알선. 그것도 조직적인. 제가 살짝 가서 들어볼게요. 나는 조수 하나를 보내 레스토랑 옆 라운지 바에 잠입시켰다. 현장에서 들리는 대화는 상상 이상이었다. 한다은은 또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하는 데가요. 고객 관리가 중요해서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성향을 파악하고 그 말은 명백했다. 이건 사적인 데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업무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며 대상을 고객이라 불렀다.
그녀의 표정, 말투, 행동 모두가 훈련된 듯 자연스러웠고 감정적 동요는 전혀 없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의뢰인 정우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맞선이요? 그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되물었다. 나는 녹음 파일 일부와 사진을 조용히 보여줬다. 그는 말없이 자료를 훑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왜 이런 짓을? 나는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혹시 결혼정보회사 소개해준 담당자 기억나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발머리에 키 큰 여자요. 이름이 뭐였더라? 강수진 씨? 정확히 그 사람이었다. 카드를 대신 긁어주고 한다은과 쇼핑을 함께하던 바로 그 여자. 현재 실로사 결혼정보회사의 중간 관리자였으며 VIP 고객 유치를 위한 현장 접촉팀을 운영 중이었다. 조사를 종합해본 결과 한다은은 최근 몇 달간 해당 회사의 파트타이머로 활동 중이었다. 역할은 단순했다. 외모가 괜찮고 응대에 능숙한 여성들이 특정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남성 고객을 만나 이 회사 여성 회원들은 이런 분위기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성사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중요한 건 실제 사람을 만났다는 체험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고객의 충성도였다. 나는 이 정보를 들고 정우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접 대화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아내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며칠 뒤 나는 둘의 대면 자리에 동석했다. 한다은은 처음엔 당황한 듯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파트타임으로. 솔직히 당신 사업 힘들어지면서 우리 생활비 빠듯해졌잖아요. 그래서 강 팀장님이 그냥 몇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절대 이상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손도 안 잡고 그저 식사하고 대화만 해요. 그 남자들은 다 고객이고 전 회사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상한 말이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선의 기준은 사회적, 윤리적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흔들고 있었다. 정우혁은 오래 침묵하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한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말하면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죄책감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혁은 혼자 귀가했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의뢰인에게는 진실이 필요했고 그 진실은 때로는 상처보다 깊은 혼란을 남긴다. 며칠 후 정우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뭘 믿고 뭘 버릴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택한 건 신뢰였는지 체념이었는지 혹은 둘 다였는지. 아, 또 뭐. 나는 의뢰인 정우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반농담 반걱정. 지난번 조사 후 그와 그의 아내 한다은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다. 카페를 함께 가고 SNS에는 식당 인증샷도 올라왔다. 살림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고 가게도 다시 열렸다. 나는 그들이 어느 정도 봉합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정우혁의 표정은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려줬다. 요즘 가게에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29살, 이름은 서성우.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손님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요즘 그 직원과 자주 단둘이 나가더군요.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업무차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경로. 차를 타고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건 3에서 4시간 후. 그 사이 가게는 문을 닫고요. 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같이 나가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4번 봤습니다. 한 번은 주말 낮에 또 한 번은 평일 오후에. 항상 조용한 복장, 하지만 화장은 아주 정성껏 하더군요. 그는 말을 멈췄다. 고개를 숙이며 손끝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 조용한 절망이 방 안에 가득 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확인해보죠. 며칠 뒤 루체 뷰티살롱 근처에서 다시 감시가 시작됐다. 서성우는 확실히 외모가 좋았다. 중성적인 분위기, 정리된 헤어스타일, 적당한 거리감의 말투.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다은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서성우와 함께 있을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종종 그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달랐다. 그건 단순한 직장 상사의 눈이 아니었다.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가게를 닫고 차량에 올라탔다. 우리는 두 대로 나눠 추적했다. 경로는 예상 밖이었다. 강북을 지나 경기도 고양시 외곽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모텔 간판이 여러 보였고 의심은 점점 짙어졌다. 차량은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 끝에 낡은 철문과 오래된 기왓장 지붕의 집이 하나 나왔다. 문 앞에는 종이로 적힌 문구가 붙어 있었다. 점사 가능 부부은 사업은 궁합 등.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점 보러 갔네. 당집이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반전에도 놀라지 않아야 할 텐데 매번 익숙할 법한 패턴에서 새 방향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여전히 멈칫한다. 우리가 따라간 그곳은 명백한 점집이었다. 전면에는 촛불이 켜진 제단이 보였고 대나무발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간판은 없었지만 출입문 옆에는 붉은 실과 황색 종이로 꾸며진 작은 부적이 매달려 있었다. 서성우는 운전을 마친 후 항상 동행합니다. 조수의 말대로 그는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따라서 그 집 안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그들의 동선을 주시했다. 첫 방문 후 2일 뒤 그들은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패턴은 일정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항상 같은 복장 스타일, 같은 차량, 같은 동선. 약속이라도 잡힌 듯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점사라면 혼자 와도 될 텐데 나는 중얼거렸다. 왜 굳이 함께, 그것도 반복적으로? 주변 상인에게 접근해봤다. 근처 문구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 그 집. 요즘 젊은 여자들이 자주 와요. 커플도 오고. 특히 궁합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무속인이 꽤 유명하다더군요. 매화도령이라고 어디 방송도 나왔다나. 매화도령.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사기 냄새가 났다. 내가 알고 있는 무속인 중 일부는 실제 기도와 수행을 하며 명상을 통해 조언을 주지만 또 다른 부류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심리 조작가에 가깝다. 그는 후자에 가까워 보였다. 젊은 여성 고객, 주기적 방문, 조용한 위치, 정보 비공개. 우리는 내부를 파악해야 했다. 의심은 있었지만 불륜의 단서는 없었다. 정우혁에게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단지 아내가 잘생긴 직원과 반복적으로 점집에 간다는 이상한 그림뿐. 들어가 봐야겠네요. 나는 조수 하나를 불러 여장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나 역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손님인 척 일반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내면 가장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는 것. 그건 내가 탐정이 된 후로 수없이 반복해온 의식이기도 했다. 그날 나는 무채색 정장을 벗고 청바지에 후드티, 야구모자로 평범한 40대 가장처럼 꾸몄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건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자신감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정서적 환각에 가까운 공기였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얼굴엔 짙은 화장이 덧대져 있었고 눈빛은 매서우면서도 이상하리만치 공허했다. 점사 보러 오셨나 봐요. 앉으세요. 오늘 기운이 좀 흐트러져 보이네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도 흐트러진 기운이라며 말을 거는 그 기술. 이건 경험 많은 텔레마케터가 사용하는 선제 주입과 똑같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주입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아이사롭지 않네.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딴 세상이었다. 향냄새는 짙었고 조명이 어두운 데다 천장에는 붉은 천이 덮여있어 방향감각조차 흐려졌다. 공간은 좁았지만 벽면마다 부적과 사진, 동자 인형들이 즐비했다. 한가운데 놓인 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돌덩이와 병에 든 액체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앉아있던 여인은 붉은 한복의 머리까지 장식이 빼곡한 상태였다. 어이구, 이분.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네요. 칼 같은 직업이네요. 매화 도령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그렇게 입을 열었다.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많고 요즘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시네요. 원래 그런 성정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셨어요. 정확하죠?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내 직업이 탐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투시하듯 직업적 특징을 언급했다. 그런 류의 기술은 내가 이전에도 많이 봐왔다. 심리 조작, 관찰, 언어 유도. 그럴듯한 말로 상대를 낚는 방식. 제가 일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하긴 하죠.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하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다. 이분은 기운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물을 더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사고도 생기고 사람 관계도 꼬이고.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연락 끊긴 분 있으시죠? 그 순간 나는 살짝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내 목소리 톤, 눈빛, 손 움직임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불안정한 관계를 암시해 언어로 덫을 던지는 것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특별히 이 부적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한 달 안에 기운이 바뀔 거예요. 그녀는 금사로 수놓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보통은 500만 원인데
오늘 처음 뵈었으니까 300만 원에 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럼 생각 좀 해보고요. 혹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나요? 부부 문제로? 매화 도령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이 힘들잖아요. 남편이 뭔가 부족하면 내가 대신 채워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운을 맞춰야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를 떴다. 그리고 30분 뒤 내 조수인 이소영이 같은 방식으로 점집에 들어갔다. 그녀가 겪은 건 나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인간부적이래요. 사무실로 돌아온 이소영은 손에 사진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남성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들. 나이, 외모, 분위기가 다 달랐고 어떤 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선택하래요. 그중 하나를 고르면 소개해준다고요. 관계를 깊이 만들어서 돈을 끌어내면 반은 나누자고 했어요. 나는 사진을 넘기며 손끝을 움켜쥐었다. 뽑아먹어. 그 말 진짜 들었어요?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을 에너지 공급원이라 부르면서요. 요즘엔 여자도 주도권 잡아야 한다고. 그건 점이 아니었다. 그건 연극이었고 그 안에선 인간 감정과 고통이 자원처럼 거래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다은은 서성우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매화 도령에게 권유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서성우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선택된 인간부적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한 것도, 매장의 인테리어 방향도, 남편의 옷 색깔까지 바꾸려 했던 것도 모두 기운을 맞춘다는 명목 아래 조종당한 결과였다. 그럼 그 행간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의 모든 자료를 넘기며 그렇게 되물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한가요? 매화 도령의 사진 파일, 조수 이소영의 녹음, 부적 판매 내역, 그리고 인간부적 리스트. 서성우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거래 명세. 그 속에는 한다은의 이름으로 입금된 5천만 원이 있었다. 경찰은 몇 시간 만에 영장을 확보했고 그 주 금요일 오후 점집은 단속됐다. 불법 영업, 고액 부적 판매, 사기, 조세 포탈. 게다가 매화 도령은 이미 전과 18범, 지명수배 중이었다. 놀라운 건 서성우 역시 공범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접근했고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매화 도령이 심기를 파악한 뒤 그에게 투입된 실행 요원이었다. 수법은 정교했고 심리 조작은 거의 종교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들은 한다은의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거짓말이에요. 선녀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 결혼도 없었고 남편 사업도 망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도와주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정우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가 물이 부족하대요. 남편은 금이 약하대요. 그래서 파란 옷을 입히고 은색 인테리어를 쓰면 좋다고 했어요. 심지어 결혼 날짜도 그분이 잡아줬고 내가 이름 바꾼 것도 다 그분 말 듣고 한 거예요. 그녀는 눈물조차 없었다. 아니, 어쩌면 울기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믿음은 그녀에게 신앙이었고 그 신앙의 대상이 무너졌다는 걸 그녀는 인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매화 도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성우는 사기 및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다은은 뷰티살롱을 폐업했다. 정우혁은 마지막까지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단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 누굴 믿고 누굴 버려야 하는지 그 기준조차 흐려졌어요. 그래도 누군가 하나쯤은 끝까지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종종 생각한다. 사람을 속이는 건 기술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다. 매화 도령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 빈틈을 간절함과 외로움이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완벽하게 정당화됐다. 나는 수많은 탐정을 만났고 수많은 거짓말과 진실을 분별해왔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반박도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 그 안에 빠진 채 사랑했고 용서했고 심지어 희생했다. 결국 내일이란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본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옆에 잠시 머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사무실 문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였다. 여기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의 돌다리는 언제든 건너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